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선발 라인업부터 약간은 조금 실험적이었어요. 중요한 경기인데 엘리케 감독이 최근에 실험을 많이 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했을 때 최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포메이션이 있었거든요. 다이아몬드 442 그리고 이제 덴벨레를 가운데 두면서 덴벨레의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 이게 실험을 하다가 잘 맞아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필 오늘 경기에서 본인이 잘 쓰지 않았었던 아센시오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하던 걸 안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어떤 패턴이었냐면,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순간순간 올릴 때가 있으니까 스피드가 빠른 덴벨레와 음바페를 측면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덴벨레가 그동안은 가운데서 뛰었는데 최근에 잘할 때는 측면으로 빼버린 거죠, 덴벨레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센시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한 칸 올라와서 두 명의 약간은 제로톱처럼 공격이 운영이 돼요. 이렇게 되면 바르셀로나가 공격으로 올라올 때 칸셀로가 특히나 좀 올라가거든요. 칸셀로가 약간 올라가고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쿤데, 아라우오, 쿠바르시 약간 비대칭 3백처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쿠바르시아 아라우오를 끌어당기면 이때 덴벨레와 음바페가 가운데로 뛰겠다, 이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르셀로나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좌우 측면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강인과 아센시오의 역할은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덴벨레, 아센시오가 볼을 받아서 음바페에게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확실히 저런 장면에서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 전형을 만들 때 음바페와 덴벨레 두 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센시오가 최전방에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칸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랑 비티냐 두 명이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중앙에서는 아센시오와 이강인이 연결고리의 역할, 거의 두 명의 제로톱이죠.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뛰어간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뛰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게 오늘 엘리케 감독의 공략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내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서는 먼저 이강인을 거쳐가요. 그럼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덴벨레가 뜁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덴벨레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오죠. 반대로 반대편에서는 아센시오가 약간 내려오고 있죠. 아센시오가 내려오면서 아라우오를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측면에는 덴벨레가 뛰고 있고요. 여기서 아센시오에게 패스가 넘어가면 아센시오가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음바페에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엘리케 감독이 짜왔던 패턴 플레이였어요. 패턴 플레이인데 이강인과 아센시오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이 틀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많았죠. 수비 라인에서 마르키뇨스, 리카라네스, 베랄두, 누누 멘데스 요 라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음바페가 아센시오가 내려올 때 이제 음바페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멘데스가 올라와주면서 음바페를 도와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3백처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할 때 비교적 쉬웠던 건 뭐냐면 레반도프스키를 편안하게 놔둘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할 때 바르셀로나는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나가면 빠른 선수들이, 특히나 하피냐라던가 야말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뛰어갈 때 레반도프스키한테 먼저 그냥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볼을 잡는 순간 리카 헤란데스 혹은 베랄두 이런 선수들하고 1대1로 싸울 때 약간 1대1 싸움에서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베랄두와 레반도프스키 요 매치업이 거의 한 10번 만나면 9번은 레반도프스키가 이겼어요. 그리고 베랄두가 공격적으로 붙어주지 못하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잡으면 뛰어나가는 야말과 하피냐, 그리고 이 두 선수에게 레반도프스키가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서 마치 어제 아스날을 상대했던 케인처럼 중앙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이게 득점 장면이거든요. 공격 라인에서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있을 때 편안하게 바르셀로나는 후방에서 레반도프스키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때 레반도프스키를 방해하러 가는 선수가 베랄두였어요. 근데 베랄두가 레반도프스키를 견제를 못하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볼을 잡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야말, 왼쪽에서는 하피냐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이 선수들한테 패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베랄두가 레반도프스키를 못 막아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편안하게 방향 전환을 합니다. 베랄두가 몸싸움을 못 걸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선 다음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야말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말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다 보니까 드리블을 하다가, 그리고 야말의 이 재능이 여기서 이제 나타났죠. 뛰어들어가는 이 레반도프스키가 있었는데 여기서 야말의 패스가 한 템포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영상으로 보면 이게 느껴지는데, 야말이 한 번 정도 더 타이밍이 있다가 패스를 줄 것 같았는데 왼발로 갑자기 감아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과 돈나룸마 모두 다 이 패스를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갈 때 돈나룸마가 급하게 나와서 이 볼을 그래도 걷어냈을 때 하피냐에게 볼이 흐르고, 여기서 하피냐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죠. 파리 생제르맹이 뭐 공격 라인에 뭐 이강인을 올려서 아센시오 이강인,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뭐 이렇게 두는 게 뭐 어느 정도 본인이 준비해 나온 전술이긴 했는데, 오늘은 수비 라인의 구성 자체가 아쉬운 게 조금 더 컸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케 감독의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단점은 오늘같이 본인들이 실험을 통해서 잘하고 있었던 전략을 갑자기 수정해서, 엘리케 감독이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우리 팀의 전술과 포메이션을 다른 팀이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센시오가 나온 거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다들 깜짝 선발 그런 거는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깜짝 선발을 했을 때 안 통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경기력이 안 좋을 때가 있죠. 반면에 경기력이 안 좋으면 엘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을 거의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마르키뇨스와 리카르데스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이 좋은 마르키뇨스를 가운데 두면서 레반도프스키를 방해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수비 라인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장점이고 엘리케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후반전에 마르키뇨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저 가운데 라인에 대한 그런 수비가 강화가 됐어요. 이제 바르셀로나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물론 이건 레반도프스키는 아니었지만 마르키뇨스가 이제는 중앙 수비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키뇨스의 장점, 과감하게 올라와서 피지컬로 부딪혀줄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하다 보니까 올라와서 마르키뇨스가 여기서 견제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볼을 잡았을 때 몸싸움에 밀려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턴오버가 나오자마자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바로 역습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준비해 왔었던 앞쪽에 있는 이강인을 거쳐서 이강인이 볼을 받았을 때 후반전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었죠. 바르콜라가 뛰어나간다. 이강인을 연결고리로 하는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심지어 바르콜라가 골대를 맞추는 슈팅까지 이제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저 마르키뇨스와 리카르데스의 자리를 바꾼 게 수비적으로는 일단은 신의 한 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격 라인에서 교체를 합니다. 전반전 끝나자마자 오른쪽에서 오늘 덴벨레가 전반전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최근에 좋았던 건 요 가운데 지역에서 좋았던 거지 측면 지역에서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또 오른쪽 측면으로 가니까 오늘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아센시오가 생각보다 연결고리 역할을 잘 못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센시오를 빼고 바르콜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 라인에서의 조합을 바꾼 거죠. 이강인의 자리와 음바페의 자리는 똑같지만 이 아센시오와 덴벨레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연결고리, 뛰어나가는 바르콜라, 그리고 덴벨레를 이제 다시 가운데에 두면서 연결고리가 덴벨레, 뛰어나가는 음바페,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덴벨레가 오히려 최근에는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나 이럴 때 더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덴벨레 플레이도 살아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엘리케 감독이 공격이 잘 풀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어떤 거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우리는 유동적으로 뛸 수가 있다. 어떤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강인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측면 중앙 미드필더, 어쩔 때는 공격수도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러한 장점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죠.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오면서 오히려 이강인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티냐가 오히려 약간 올라오면서 이강인의 자리를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되게 유동적으로 모든 선수가 서로의 자리를 서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플레이가 파리 생제르맹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이
분명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전술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마르키뇨스를 통해서 수비적인 안정감, 그리고 덴벨레를 가운데 두면서 덴벨레의 장점을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요 변화를 주자마자 파리 생제르맹이 5분 만에 역전을 합니다.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덴벨레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쿤데의 움직임을 제한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측면에 빠졌을 때 충분한 공간이 나죠. 그래서 덴벨레가 여기서부터 공간이 생기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덴벨레가 올라가는 순간 이번에는 음바페가 다시금 측면으로 돌아뛰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덴벨레가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음바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음바페가 뛰어들어가다가 덴벨레가 다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덴벨레에게 다시금 패스를 건네주죠. 그러니까 이게 덴벨레와 이 음바페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요. 여기서 덴벨레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 덴벨레가 여기서는 본인의 장점이 나와요. 오른발과 왼발을 아주 잘 쓰는 선수. 그리고 황희찬처럼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니까 접는 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이제 득점 찬스가 나왔을 때 오른발로 차는 척을 하다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모두 달려드니까 한번 접습니다. 접은 다음에 왼발로 엄청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1대1 동점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도 되게 비슷해요. 두 번째 골은 이번에 오른쪽 바르콜라와 이강인 이쪽에서 나오죠. 처음에는 바르콜라가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바르콜라가 막 뛰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살짝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바르콜라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어요. 아까 반대편에서 덴벨레와 음바페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었을 때 여기서도 재밌습니다. 바르콜라가 뛰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니까 갑자기 파비앙 루이스가 올라오면서 이강인의 자리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비앙 루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파비앙 루이스가 올라오니까 파비앙 루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때 파비앙 루이스를 향해서 당연히 모든 이제 바르셀로나의 수비수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파비안 루이스의 옆에 있었던 비티냐가 전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파비안 루이스가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의 역할을 할 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파비안 루이스에게 쏠리니까 그 순간 비티냐가 뒤쪽에 머무르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 주면서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이강인과 바르콜라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이 공간으로 이제 비티냐가 뛰어들어가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비티냐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랍죠. 그런데 이 파리 생제르맹의 어쨌든 약간의 단점은 선수들의 위치가 워낙에 좀 이제 조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위치를 좀 자리를 잡는다거나 간격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약간 조직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교체를 또 했죠. 이강인을 빼고 뭐 에메리를 넣고 요런 이제 교체가 또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제 그 선수 구성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파리 생제르맹이 어느 시점부터 본인들이 주도를 하다가 간격이 멀어지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플레이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엘리케 감독이 전술 변화를 통해서 역전을 만들어냈다면 차비 감독도 본인이 역전을 당하니까 곧바로 펠릭스와 페드리 두 명의 선수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선수를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요 라인 사이사이의 공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냐면 후반전에 이제 역전당하니까 이번엔 차비 감독이 야마를 빼고 펠릭스, 그 다음에 세르지 로베트를 빼고 페드리 요 두 선수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요 사이사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페드리의 투입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펠릭스를 왼쪽으로 보내고 하피냐를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보냈거든요. 요 라인에서 이제 페드리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치면 이강인 선수 내지는 비티냐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원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앞쪽에 있는 하피냐에게 패스를 찔러준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공간이 많이 나고 페드리의 요 연결고리 역할이 100%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비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 보면 페드리가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터치가 어시가 됐어요. 베랄두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달려오는 선수에게 볼을 뺏겼어요. 수비 라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가고 있다가 간격이 넓죠. 공격수들이 막 올라가고 있다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턴오버가 나왔을 때 다시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 돈나룸마가 전방으로 뻥 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칸셀루에게 볼을 끊겼어요. 근데 그 순간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에서도 볼이 끊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 사이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원에 되게 넓은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체로 들어갔었던 페드리한테 볼이 흐르죠. 그리고 페드리가 볼을 잡자마자 하피냐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베랄두가 하피냐를 놓친 게 뭐냐면 누누 멘데스와 베랄두 요 사이로 하피냐가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페드리가 패스를 보내줄 때 베랄두가 뛰쳐나오다가 하피냐가 뛰어들어가는 거에 약간 역동작이 걸렸어요. 그래서 페드리가 요 공간으로 한 번에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하피냐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페드리를 넣으면서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야마를 빼고 스피드가 빠른 하피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져오면서 저 연결고리가 한 번 잘 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저런 장면이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 보시면 모든 선수가 압박을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는데 요 라인 사이사이의 거리가 꽤나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또다시 내려오는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에게 편안하게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펠릭스가 뛰어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경합에서 또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레반도프스키를 따라 나왔던 선수가 또다시 베랄두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반전에 나왔던 그 문제 베랄두가 레반도프스키를 강하게 압박을 못하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펠릭스에게 편안하게 연계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이 너무나 수월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코너킥이 바로 나왔는데 요 코너킥에서 크로스가 올라갈 때 크리스텐센이 박스 안에서 경합을 했던 선수가 에메리였습니다. 근데 에메리와 크리스텐센이 요 경합을 한다면 당연히 크리스텐센이 제공권이라던가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너무나 수월하게 크리스텐센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오늘은 약간 뭐 교체 자원들의 싸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이 파리 생제르맹의 약간의 부족한 약간 얼기설기 좀 그 어정쩡한 수비 그런 문제점들이 오늘 또다시 이제 나왔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게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홈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고 바르셀로나로 넘어가야 되는 경기였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잘했던 건 베랄두를 레반도프스키를 통해서 공략을 잘했다는 거. 이거랑 이제 은바페가 아라우오와 쿤데 요 두 명의 선수에게 완전히 이제 꽁꽁 묶였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은바페가 평소에 비해 되게 조용했죠. 그런 것도 오늘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의 강점을 잘 봉쇄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일단은 1차전은 바르셀로나가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경기가 끝났다.